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보다 구분소유권. 그렇다면 구분소유권은 구분소유의 성립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분소유의 성립 시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 위에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구분소유 성립된 것은 절대 아니다. 뭐만 같이 되냐?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즉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상에 서 101호, 102호, 103호로 구분될 수 있고 구분행위에 쓴다. 이건 하나의 의사표시다. 객관적으로 애부에 표시된다. 즉 구분해서 소유하겠다는 거. 구분소유 성립 뭐냐? 아파트 분양, 건축 허가할 때 그때 이 의사가 나겠죠. 건축주에. 예컨대 건축 허가 시점이나 분양계.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거지. 더 나아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대장 기초에서 등기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사용 승인 이유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 승인 이후에 사용 승인을 못 받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 이후에 하필 토지의 그 하필이나 분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경과되면 그 사이에 구분 소유자 권리를 침해할 일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의식 때문에 이러한 구조상, 이유성, 독립성, 구분행위, 그 다음에 한동의 건물 존재만으로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 겁니다. 기본 강의라면 제가 더 설명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근데 액센트를 줘서 약간 설명드린 이유는 혼동하지 말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출점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 객체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 구분 소유권 성립이 되면 뭐와 연결되냐면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의 특징이 뭐냐면 일체성. 대지만의 분리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 구분 사유권 시점에 당연히 구분 소유권 성립됐으면 대지가 있을 거고 이 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구분 소유 건물 전위 부분은 구분 소유권 대상은 이제 전위 부분인데 이 대지는 전위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법상 체계에 따르면 부동산은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별도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래 구분 소유의 목적인 아파트에서 그 대지가 별도로 처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 전위 부분이다. 구분 소유 부분, 101호, 102호. 그분이 전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공용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법상 담보 책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위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뭐냐면 우리 매매에서 있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정합니다.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누가 진다? 분양자도 지고 그다음에 시공자도. 그래서 새 건축 건물 같은 경우는 100% 소송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나오거든요. 반드시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분양자 및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시공자가 전위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뭐 20년 기한의 제한이 아니라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그 기산점이 중요한데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이다.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누는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의 또는 승인에 건축법률 주택법에서 나눈 용어의 차이점 뿐일 거고 전유 부분은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다. 그 분양계획에 따라서 분양금 다 납부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 주잖아요. 열쇠하고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컨트롤 그런 걸 할 때 그때가 이제 인도한다.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공용 부분 일단 민법을 할 때 배우죠. 공용 부분은 공유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공유의 민법상 공유 규정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의 규정이 이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별할 게 뭐냐면 대부분이 적용되지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반드시 출제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공유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냐?
공유자 중, 즉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의 전부나 일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이유로 근거로 인도 청구 수 있다? 없다. 공유의 법리에 따라서 했죠. 다만 못하죠. 보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온다? 관리단의 집행에 결의나.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관리예요. 관리는 관리단의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우리는 관리 같은 경우는 공유의 관리 같은 경우는 과반수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다른데 이 표현입니다. 동의 없이.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왜냐면 이 공용부분이 독립적이지 않거든. 전이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구할 수는 없다. 다만 방해 예방, 방해 제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공유의 법리처럼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거나 동의 없이 공용물의 전부 또는 똑같죠. 점유사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지분권은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에 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 그 다음에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다. 즉 인도 청구는 안 되지만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가능하다는 것. 공유의 법리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구분 소유자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분 소유자가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물을 배타적 점유상, 공용물 배타적 점유상하면 해당 공용물을 점유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부당이익도 발생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배웠죠. 공유의 법리에서 과반수 지분권자든 소수 지분권자든 배타적 점유 사용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법리에 같은 이제 선상에 있어요. 다만 쟁점이 뭐냐면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독립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지가 이제 쟁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있지만 과연 손해란 게 있을까? 구분 소유자. 왜냐면 여기는 다 같이 공용 수목에 별도로 별개의 양도를 사용을 아니면 다른 목적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공용분의 이익은 생각할 수가 없지 않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비록 내가 구분 소유자 1인이 독점적 비탄을 사용하더라도 손해 발생 염려는 없지 않냐. 자, 이득은 있지만 손해는 없다. 이런 비슷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단 전달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긴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무단 전달했어도 전처인으로부터 손해 상당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보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동안 차임채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에서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용 부분을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상에도 마찬가지다. 공유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구분 소유자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럴싸하니까.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자, 이 문제 상황은 어디야? 대지 공유자인데 보통 구분 소유자겠죠. 여기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2023년에 제 기억으로는 2023년일 거예요. 최근에 작년 시험에서는 당시에는 판시된 내용이었고 올해 시험에 범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세대 주택을 보게 되면 특히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구분 소유가 건물에 구분 소유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지권이 제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안 돼요. 지분권이. 그러다 보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를 공유하는 게 없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경매, 투자 목적으로 하는 지분만 매각이 되는 게 많아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지 지분권만을 낙찰받아. 그럼 가격도 싸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냐? 구분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청구하는 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기존의 판례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유의 법리에 따라서
공유의 법리에서 당연히 기억나십니까? 공유장이 1인이 배타지 점유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구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된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절충안 상대였습니다. 어떤 절충안? 이게 중요합니다.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지금 구분서에서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단순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정한 지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적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해서 적정 지분을 갖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적정 지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면 구분 소유자가 아닌 그 대지 공유자 지분을 사거나 협상을 통해서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어떤 경매 투자는 이제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공유 토지의 전부 내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민법사 공유에서 배웠던 원칙이에요. 다만 구분 소유자는, 이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 소유자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측면?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건 제 질문을 만든 거고, 일반 공유 법리에 따라서 과거에 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는 않다.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포인트를 줬냐면 우리가 민법적 공유를 할 때는 일체성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구분 소유와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전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제시한 겁니다. 지문은 있습니다. 출제 지문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분 면적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부담한다? 아니다. 왜냐하면 왜 틀렸죠?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요 판례 때문에. 자,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집합 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일반적인 공유 관계.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별도로 대지 수익하는 것 필요함. 자, 공유 관계를 뭐였다 하냐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별도로 대지의 사용 구인을 보는 필요함. 민법상 공유와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달리 전이 부분과 분리해서 불성 특수성, 즉 전이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있다. 요 표현 때문에, 요 특징 때문에 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이에 적정 대지 지분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는 대지 저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서 이해하십시오.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분에다 사용은 따른다.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법조문에서는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됐지 지분 비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그러니까 잘 혼동되지 않게. 왠지 맞을 것 같죠. 민법상 규정이 공유 규정과 비슷하니까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면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다. 맞다. 전유 부분, 왜 그러냐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의 일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공용 부분에 별도로 이전 등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한 취득권, 소유권 취득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봤습니다. 취득 시에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속할 것 같죠.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 즉 이걸 뭐란다? 일부 공용 부분이는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즉 일부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일부 공용 부분도 인정된다는 거.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일부만.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연체된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죠.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서도 현재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도 부담한다는 것. 그 근거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진 채권은 연체된 관리비 채권. 그리고 대부분 관리단이잖아요.
관리단도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는 건 관리단이 왜냐면 관리단도 연체된 관리비는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뭐냐면 이 공유자 관리단 이 공유자가 모여서 당연히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구성원 누구예요? 공유자지 않습니까? 공유자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다. 구분 소유자가 만들어진 것이 관리단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공용 부분의 그 채권이 뭘까? 공용 부분 관리비입니다. 전유 부분은요? 전유 부분은 아닙니다. 즉 대부분 낙찰 받았을 때 새로운 경락인이 부담하는 것은 공용 부분 관리비인 거지 전유 부분은 실제 사용한 사람한테 계속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만 공용 부분 관리비에서 연체료가 있겠죠.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차이 그리고 갑, 을, 병, 정이 있어요. 갑이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넘어갔어요. 매매든 아니면 낙찰. 그러면 을이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납부할 책임이 있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을이 이제 책임이 있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은 상태에서 다시 이 병에게 넘겼어요. 그럼 당연히 병은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을 또한 계속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뿐만 아니라 병도 정의 경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승계를 했기 때문에 특별 승계자는 책임지고 기존의 병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중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 구분소유권의 보유가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넘겼으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 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관리단은 공유자에 준하는 지하를 가짐으로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 왜냐하면 관리단 누구다? 구분 소유자다. 구분 소유자가 공유자 아닙니까?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이 모인 겁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개념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게 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소유권, 용인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미등기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좀 폭넓습니다, 권리. 근데 그것까지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특징은 뭐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소유하기니까 전유 부분이 성립되면 대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 일체성이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근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구분 소유가 성립을 전제로 한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대지 사용권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 건물의 존재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를 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별다른 요건을 하게 하려면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분리처분을 대지만의 분리처분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요건을 요하자는 거예요. 집합 건물의 존재하는 의미는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됐다는 걸 전제합니다. 집합 건물이 존재잖아요. 그냥 건물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분 소유 성립의 그 요건이 뭐였습니까? 한 동의 건물이 있다고 해서 즉 뼈대만 만들어서 구분 소유권 성립이 않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있으니까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존재잖아요. 구분 소유 성립 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자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처분에 따른다. 수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지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 부분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토지 공유 지분, 대지 지분이겠죠.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일체성 안에는 수반성이 있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이용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당연한 겁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해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는데 처분하게 되면 효력은 무효다. 다만
예외가 있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규약은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전제고요. 공정증서는 건축주가 혼자서 건물을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공정증서를 건축주 1인이 작성을 했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어떤 개념 차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참고로 구분 소유가 10인 이상일 때는 뭘 만든다?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몇 명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관리위원회. 자, 관리인인데 또 이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반드시 두는 거 아닙니다. 둘 수 있다. 그래서 둔 경우 공용 부문에 그러면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거예요. 집행을. 그럼 관리인이 하는 업무가 뭘까? 집합 건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보존행위, 그다음 관리 및 변경. 이거는 쉽게 이제 공용부문 관리와 변경 관리 업무겠죠. 근데 보존행위도 관리인의 업무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공용부문 보존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들 하려면 뭘 한다? 관리위원회 결의 감독해야 하니까. 감독하려니까 그 방법이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그러지 않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대로서 공용부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니까 단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가 혼동할 수 있게 함정을 판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있으니까 보존행위는 단독 가능하니까 관리위원 결의도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현상을 역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관리인은 규약에서 달린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관리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건데 관리인 감독받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 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 기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뭐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자, 기출지문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다. 이 정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교류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이상 및 AND 의결권의 구분 소유자 그 수를 기준으로 의결권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여기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교류는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왜냐면 과거에 기출지문으로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통에 5분의 4 이상을 구분사의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의결권 5분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뭔가요? 그래서 답이 재건축 결의였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주목한 겁니다. 재건축 결의,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해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는 거 봐야겠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다음.